안녕하세요. 한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참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어려운 미션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되어봐야 그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부모가 되고 또 저의 부모를 봉양하는 위치에 있게 되니 이 모든 말이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를 보면서 부모가 되기란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는 저희 시아버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운 게 바로 우리 시아버지의 삶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아버지와의 인연은 당연한 거지만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동네가 워낙 좁아 서로 지나만 가도 얼굴을 다 아는 곳에서 함께 자라왔는데요. 남편과 저는 서로 연애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얼굴만 아는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을 뿐 왕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무리해서 놀다가 한 번씩 같이 놀면서 안면을 익힌 정도였고 그때마다 느낀 건 착하고 순둥이 같은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 뿐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고향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서 뒤풀이에서 또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점차 친해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이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 그대로 정말 순둥이였습니다. 때가 많이 묻지 않아서 무엇이든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정말 좋았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가 연애를 하면서 시댁을 겪어보니 이 시댁은 참 특이한 집안이었네요. 우선 동네에서도 알부자로 통하던 이 시댁 쪽은 소도 많이 키우고 있었고 땅도 꽤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는 꽤나 잘 사는 집안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서울과는 시세가 많이 달랐기에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1층에서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2층에서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자라진 않았어요. 두 부모님은 동네 주민답게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집안이었기에 결혼 허락도 쉽게 받을 수 있었죠. 대신에 저희 엄마가 결혼 전에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 시아버지 될 사람 살면서 대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다. 우리 동네에서는 알부자에 올곧고 바른 사람으로 통한다고 하지만 집안에서는 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네 결혼을 말려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교양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보내는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 네 시아버지 상당히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 대신에 안 사도는 사람이 참 좋아. 그 사람이 몸이 좀 약하긴 해도 젊을 때는 온 동네 힘든 일은 두 팔 걷고 나서서 도와줬던 사람이야. 지금이야 뭐 나이 들면서 몸이 워낙에 약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결혼하면 네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잘 모셔라. 힘들면 이 엄마도 있으니까 가서 같이 뭐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말하고. 알았지? 알았어, 엄마. 안 그래도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진짜 몸이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 지나다니면서 얼굴 뵐 때보다 살도 많이 빠지셔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야. 시아버지는 인사드릴 땐 특별한 거 없었는데 살면서 뭐 겪어봐야지. 그래.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 없고 지 성질머리 없는 사람 없다. 네 아빠도 봐라. 한 번 빈정상하면 얼마나 성질머리 고약해. 그러니까 나나 네 아빠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시부모님한테도 잘해드려.
저희 엄마는 늘 어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집갈 때도 시부모님께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신에 시아버지가 많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근데 정말로 제가 겪어보니 시아버지는 많이 까다롭고 엄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 중간 거리쯤에 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씩 시댁에 가거나 동네에서도 길 가다 마주치면 저희 시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게 저를 대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시부모님의 반응은 다르게 돌아왔죠.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막내 왔니? 시아버지 방에 계신다. 인사드리렴. 아버님, 저 왔어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어, 난 쉴 테니 볼일 보고 가라. 시아버진 이렇게 항상 무뚝뚝하게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올곧고 품행이 바른 아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뚝뚝해도 괜찮았어요. 이쯤에서 저희 시댁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자면,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셨고, 남편의 형제는 남편까지 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막내로 있었고, 첫째 시숙과 둘째, 셋째는 딸로, 저에게는 큰 형님, 작은 형님으로 계셨어요. 이 넷은 자랄 때부터 시아버지께 정말 많이 혼나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워낙 이 가족들이 특이하게 느껴지다 보니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야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죠.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물어본 걸까 싶으실 건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제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희 시숙이랑 큰형님은 둘 다 출가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같은 강원도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세 명 다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먼저 첫째 시숙은 망나니 중에서도 상망나니였죠. 한 번은 제가 친정에서 소고기 좋은 부위가 나왔다며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댁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시숙이 그 약한 몸을 하고 계신 시어머니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 엄마, 진짜 첫째 아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걸 못 들어줘? 딱 5천이면 된다니까. 딱 5천만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아, 내가 혼자 살려고 이래? 이게 다 내 부인이랑 처자식 먹여 살리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몰래 5천만 좀 줘보라고. 아이고, 정말 왜 이러냐. 없다니까. 돈은 죄다 아빠가 관리하는 거 알잖아. 엄마 힘들다, 힘들어. 아빠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가. 난 못 들은 걸로 할래. 아유, 좀 그만 붙잡고 엄마 숨차. 아, 진짜 욕 나오게 하네. 그러고도 내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어? 당신이 내 부모라고 할 수 있냐고. 자식이 돈 좀 필요하다는데 그걸 못 해주냐고. 에이, 진짜. 아유. 저는 점점 시숙의 언성이 높아지고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길래 얼른 쫓아서 말리려고 했고, 말릴 틈도 없이 시숙은 제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한참 흔들다 아예 어깨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께로 다가갔고, 시숙은 제 분에 못 이겨서 시어머니 상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하주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게 웬 행패예요, 행패가. 어머님 지금 넘어지신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뭐요? 말 다 했어, 재수 씨? 아,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하여간에 내가 막내 놈이 동네 총구석 여자 만나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뭣도 모르는 게 까불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썩 꺼져 있어.
제가 왜요? 제가 왜 꺼져요? 아주버님이나 꺼지세요. 당장 안 가시면 저 시아버지 모시고 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외출해서 안 계시는 시아버지까지 불러들일 작정으로 시숙과 싸웠고 시숙은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부른다는 소리에 주랭랑을 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결국 시숙은 시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시숙의 행동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일이 하나 터져버렸거든요. 아유, 아이고, 아가, 나 못 일어나겠다. 엉덩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못 일어나시겠어요? 아, 어떡해? 잠시만요. 119 부를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숙 때문에 넘어질 때 엉덩이에 금이 가버렸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모든 걸 다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냥 넘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당장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다가 어머님이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제 분에 못 이겨서 확 밀어버려가지고 어머님이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뭐야? 내 이놈 자식을?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숙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당장 내려오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일을 왜 더 키웠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숙이 이렇게 뒤에서 시어머니께 행패를 부린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꼭 비겁하게도 시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어머니께 와서 행패를 부렸고 그때마다 저와 제 남편이 알고는 어르고 달래고 하다가 나중에는 싸우기까지 했었지만 시숙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이 선 넘는 짓까지 하게 되어 제가 큰맘 먹고 저지른 일이었어요. 저희 시숙이 시아버지만큼은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내려와서는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화가 나서 시숙을 때리려 했지만 다행히 저희 남편이 말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어요. 이외에도 무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희 첫째 시숙의 간단한 에피소드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큰형님도 만만치 않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저희 큰형님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도 날라리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워낙에 동네가 좁아서 한 동네만 지나가면 아는 얼굴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형님도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개차반인지 알 수 있었죠. 한 번은 명절 때 온 가족이 다 시댁으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함께 하며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마다 온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모였었기 때문에 꽤나 큰 모임이 되곤 했었어요. 저는 모임 때면 늘 식사를 손수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거들었는데 저희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은 일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늘 밥때가 되면 와서 밥 먹고 한참 웃고 떠들다 가면 끝이었어요. 뒷정리도 그래서 남편이 다 해주고 설거지까지 마무리 해줄 정도였죠. 그만큼 형제들이 철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큰형님은 제일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에 또 내려와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큰형님이 갑자기 손뼉을 탁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이 글은 너무 예쁘다.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아니, 이런 예쁜 그릇은 또 어디서 났대? 나 안 그래도 요즘 그릇 모으는 취미 있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가면 되겠다. 아무래도 이런 총구석보다는 우리 집에 더 잘 어울리지 않겠어? 엄마, 나 이따가 집 갈 때 이것 좀 싸줘요. 가지고 가게. 큰형님이 말하는 그릇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 기분 전환하시라고 선물해드린 그릇 세트였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하는 큰형님이 얄미웠습니다.
심지어 큰형님은 어머니 생신 때 연락 한 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얄미워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그거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해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걸 낼름 가지고 가려고 하세요? 형님은 어머님 생신 때 전화 한 통도 없으셨으면서 딸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지. 꼴 같지 않게 어디서 지금 그깟 선물 하나 해준 걸로 유세야, 유세가? 유세가 아니라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이거 받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걸 뺏어가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이거 형님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형님 드리면 저 진짜 엄청 서운해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와 큰형님의 대립에 난감하신 듯 했어요. 그때 이 대화를 정리하신 것도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아, 그만들 못해? 어디서 밥상머리 앞에서 싸우고들 난리야. 둘째 너는 모자란 게 있다고 니네 엄마 걸 뺏어가길. 다들 조용히 해. 밥 먹고 있는데 정신 사납게 싸우고 있어. 저희는 시아버지 역정에 둘 다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꾸역꾸역 큰형님은 시어머니에게 그릇을 뺏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안 된다고 우겼어요. 결국은 못 가지고 가시긴 했지만 그걸로 엄청 삐져서는 한동안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찼습니다. 사람이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철이 없는지. 여기까지가 저의 큰형님이고 저희 둘째 형님도 멀쩡하진 않았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도통 이 집안의 관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댁에 오긴 해도 늘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자리만 채우다 가기 일쑤였죠. 어머님이 엉덩이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계실 때도 연락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우리 작은 형님이었어요. 큰형님은 그나마 입방정을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전화 와서는 한참 아주버님 욕을 하다가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지만 작은 형님은 냉철 인간이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갈 사람 간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며 한마디 한 사람이 우리 작은 형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이한 형제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도대체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낸 건지 물어보게 되었고 저희 남편은 이게 다 엄한 시아버지 영향이 크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물론 자식 막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훈육 방법이 좀 세셨던 것 같았습니다. 매를 드는 건 기본이었고 강하게 키운답시고 자식들에게 눈길을 거의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플 때도 항상 시어머니가 다 케어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에 상처받은 작은 형님은 아예 집안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고 첫째 시숙과 큰 형님은 그냥 엇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저희 남편은 위에 3명의 형 누나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어긋나지 않고 잘 큰 케이스였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머지 형제들이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부모님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해보니 부모의 역할이 정답도 없고 쉽지도 않다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들 모두 안타깝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골은 너무 많이 깊어져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끄러운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탁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 암이었죠. 평소에 몸이 약했던 시어머니에게 결국 암이 생겨버렸고 암이 생긴 이후로 치료로 손을 써보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항상 옆에 있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 남편 외에는 어느 자식도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길래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아빠가 너무 많이 약해지셨어. 엄마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거 보기도 힘든데 형이랑 누나들 중에 누구 하나 연락 와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 아까 병원에서 엄마 주무시는 거 보고 나오면서 집에 잠깐 들러서 아빠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려고 갔는데 울고 계시더라고. 나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본인이 정말 우리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아이같이 우시는데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 나 우리 아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아빠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하시지도 않았어. 우리 4명 키운다고 열심히 속 키우고 일하시면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입게 하시고 결혼할 때도 부족한 것 없이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아빠가 너무 약해지셨어. 어떡하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머님 아프시면서 본인 인생을 많이 돌아보셨나 보다.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얼마나 어려워. 근데 아버님은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셨으니까 얼마나 더 느껴지시는 게 많겠어. 우리가 더 잘하자. 우리가 아버님께 더 잘하자, 여보. 나도 정말 딸 노릇 열심히 해볼게. 고마워. 고마워, 여보. 나도 장인 장모님께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는 이 집안의 비극이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시더니 아예 돌아가신 이후로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노인과 다름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시아버지는 멋쟁이 기질도 있어서 옷도 멋스럽게 잘 입으셨고 항상 당당하면서도 근엄 있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장례 이후부터는 거의 삶을 포기하신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이때를 노리고 저희 형제들은 아주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와 시아버지를 이용해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희 시아버지의 돈을 잘 노렸던 첫째 시숙과 큰형님은 아버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내려와 시아버지를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돈 좀 주세요. 이번에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데 아이템이 기가 막혀요. 여기에서 저 투자하면 정말 대박 납니다. 엄마 살아생전에 그 돈 아낀다고 엄마한테도 안 준 돈 그렇게 쟁여두면 뭐 할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못한 거 다 저희한테 한다고 생각하시고 돈 좀 주세요. 딱 5천이에요, 5천. 5천만 있으면 그 사업 대박 나고 저 부자 돼요. 그럼 아빠 손주들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시숙은 또다시 슬슬 내려와 시아버지에게 투자 타령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때부터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거절없이 전부 다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숙이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에 한 번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이를 때에도 시아버지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칼 같고 엄하신 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침이 없이 그냥 다 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아버님께 가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아빠, 진짜 형 저렇게 돈 다 내주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정말? 저거 그냥 다 말아먹을 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주냐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못해서 그래서 주는 거다. 내가 모르겠니 그걸? 근데 이제 나도 더는 악착같이 사는 거 칼같이 선 긋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힘들다. 그러다 또 네 엄마처럼 한순간에 잃게 되면 나 정말 못 견뎌. 시아버지는 완전히 마음이 약해져서는 저와 남편의 만류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큰형님이 또 난리였네요.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 짐을 싸들고 강원도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아빠, 나 남편이랑 여기 내려와 살기로 했어. 아빠 안 그래도 혼자 사느라 적적한데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독립한 마당에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아버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려온 큰형님을 보면서 모두가 당황해 있지만 그때도 시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형님 부부를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탐탁지 않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공무원으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옆에서 모실 수가 없어 큰형님이라도 옆에 두자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쯤에는 시아버지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 오히려 일 없이 집에만 있는 큰형님이 집에 있는 게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소들을 다 팔고 그 돈을 재산으로 모아두셨고 강원도 곳곳에 있는 건물과 땅도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기에 알부자 타이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죠. 하지만 그 타이틀은 큰형님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아버님 재산에는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건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같이 반찬도 넣어드리고 집안 청소도 가서 해드리곤 했었죠. 큰형님은 사실상 아버님 옆에 있기만 할 뿐이지 도대체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님 끼니만 겨우 챙기고는 늘 아버님 돈으로 나가서 놀거나 여행 다니기에 바빴어요. 이것 때문에도 남편과 많이 싸웠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하고는 또다시 아버님 돈을 탱자탱자 써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크게 한 방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반찬을 넣어드리러 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계셨고 시숙과 큰형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봤는데 정말 그 대화를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였죠. 야, 이 양심도 없는 게 너 아빠한테 내려와서 아빠 돈 다 까먹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알짜배기 땅을 네 명의로 돌려? 게다가 너 저쪽 동네 아빠 건물 사놓은 거 팔아가지고 니네 첫째 집까지 해줬다며? 이 양심도 없는 거머리 같은 게? 그거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조만간 내 명의로 가지고 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데 그걸 네가 홀랑 가지고 가? 네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지. 지는 아빠 평소에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어디다 큰 소리야? 나는 매일 아빠 밥 해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긴 뭐래. 맨날 아빠 돈으로 여행 다니고 명품이나 사면서 사치 부려대는 게. 아, 됐고. 아빠, 당장 그 집 취소하고 놔줘요. 아니, 그 건물은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나 당장 이제 친구랑 사업 시작하는데 그 건물 꼭 필요하다고요. 야, 너야말로 아빠한테 지난번에 돈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아빠 통장 내역 보니까 너한테 5천만 원 쓴 거 있더만. 너야말로 양심도 없다. 그놈의 투자 타령, 사업 타령 언제까지 할 거니? 그러니까 네가 실속이 없는 거야. 맨날 허튼데 돈 다 써버려서. 꼬시다 꼬셔. 아빠, 절대 이 자식한테 돈 주지 마요. 그 돈 놔줘요, 나. 내가 제대로 쓸 줄 아니까. 이게 어디 오빠한테 자꾸 너너거려? 둘의 언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아버지는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역력했고 남편은 이 대화를 듣자마자 온 집안을 다 해짓기 시작했어요. 야, 다 꺼져 이것들아. 니들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딴 식으로 해. 당장 아빠도 물려내. 이 양심도 없는 것들. 남편은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난리가 났고 시아버지는 그때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막내야,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니들한테 줄 재산 미리 나눠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제발. 이 애비가 미안하다. 이 애비가 못나서 그래.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라 나한테.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붙들고 한참을 울었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진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과 시숙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자리만 얼른 피하고는 나중에 또 거머리처럼 다가왔죠. 그 당시 시아버지가 워낙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또 다 내줄까봐 앞으로 남은 재산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주지 말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쓰라고 당부를 하고는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때부터 큰형님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는지 시아버지 재산 노리는 걸 그만하고 그저 남은 돈 쓰는 것에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이 못마땅해 큰형님 보고 서울로 그만 올라가라며 시아버지는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큰 고모는 그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잘 모셔보겠다고 했어요.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시아버지를 모시기엔 무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몸이 약해지면서 생긴 치매기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는 나중에 인지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대소변도 못 가리는 수준이 되고야 말았어요. 한 번씩 대소변을 못 가릴 때마다 큰형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얼른 와서 치우라고 성화를 부렸고 저는 처음 한두 번은 가서 치워주다가 나중에는 워낙에 그 심보가 고약하게 느껴져 제가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는 무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하면 형님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름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창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온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시아버지와 함께 제가 일하는 친정아빠 식당으로 왔고 남편은 시아버지만 저한테 맡긴 채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갔고 그 마당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큰형님 부부와 함께하는 지인들에게로 가서 행패를 막 부려댔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내내 기가 차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남편이 오후 시간에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댁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어르신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행색이 우습게 된 채로 밖을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은 아버님의 치매기가 심해진 이후에 혹시 몰라 설치해 놓은 집 CCTV를 틀어봤고 거기에서 아버님이 형님과 지인들이 모여있는 밖으로 나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대변을 보려고 하는 걸 보고는 형님이 더럽다며 아버님의 등짝을 후려치고는 밖으로 쫓아냈고 아직 노인네에게는 쌀쌀한 봄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얇은 네이만 입히고는 쫓아내버린 걸 남편이 모두 다 확인을 하고는 화가 나서 행패를 부린 거였어요. 저희는 CCTV 소리까지 다 들리도록 해놨었기 때문에 이후의 영상을 제가 확인하면서 보니 남편이 정말 무섭게 했더라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아. 당장 나가. 나가라고. 삭 가지고 와서 싹 다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 집에서 꺼져. 남편은 곡괭이까지 들고 와서는 행패를 부렸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형님 부부나 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도 형님 부부를 저희는 완전히 내쫓았고 형님 부부도 더 이상 아버님 모시는 것도 힘들고 더 빼먹을 것도 없다고 느꼈는지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찌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저희는 그날로부터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아버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오니 안정을 많이 되찾으셨어요. 원래는 요양병원으로 보낼까도 싶었지만 그건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치매가 너무 심하면 받아주는 요양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놀랍게도 저희랑 같이 살자마자 안정을 찾으시더니 양반처럼 확 바뀌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잘 가리시고 한 번씩 확 올라올 때가 있긴 해도 성질도 나쁘지 않게 잘 지내셨고요. 그걸 보면서 진작에 저희가 모실 걸 싶던 거 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있으셨는데 어느 날 남편의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의 형제들은 외국에서 살거나 먼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산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아버님의 여동생에게서 아버님이 잘 지내시냐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리에 바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시고모님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엉엉 우셨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건강하고 멋진 오빠가 왜 이렇게 노인이 다 됐어? 얼마나 든든한 오빠였는데 내가 진작 못 와봐서 미안해. 새언니 그렇게 가고 내가 오빠를 챙겼어야 했는데 동생이 잘못했네. 이 동생이 잘못했어. 미안해, 오빠. 시고모님은 한참을 아버님을 붙들고 우셨고 아버님은 그 당시에 이미 거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으셨기 때문에 고모님을 보고도 감정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셨어요. 그때부터는 시고모님이 수시로 내려와 시아버님을 같이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모았던 이유가 시고모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막내였던 시고모님을 경제적으로 키우고 돕기 위한 이유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고모님은 더 아버님께 애틋하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저희 시아버지는 몸은 약해지셨어도 정신적으로는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고 저희도 꾸준히 하던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저한테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애들과 함께 시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는 나들이를 떠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에게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지선아, 너 얼른 여기 좀 와봐야겠다. 얼른 와봐야겠어. 네 엄마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아빠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아빠가 부른 곳으로 갔고 그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니 우리는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게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엄마를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남편이 말해주길 친정아빠가 약속이 있어 밖에 있는 사이에 1층 가게에서부터 불이 났고 2층 집에 머물러 있었던 엄마는 잠을 자다가 불이 난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불길을 맞게 되었어요. 주변 신고로 나름 빠르게 진압을 하긴 했지만 온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엄마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다 타버렸고 엄마는 크게 다치게 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는 정말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병원비도 문제였고 가게를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을 남편 앞에서 막막하며 울기만 했죠. 엄마가 아프신 것도 보기 힘들었고 아빠가 엄마와 가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그동안 모은 돈과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엄마 치료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정말 막막했죠. 그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하나 다가왔고 저는 그 손을 붙들고는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정을 다 듣고서 알고 있는 시고모님이 내려와서는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한 행동에 저희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조카 며느리야, 요즘 상황이 말이 아니지. 얼마나 속이 썩겠니.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라. 네 시아버지랑은 내가 원래 나중에 너네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건데 지금 줘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네 시아버지 마지막 재산이다. 남은 자식들이 다 빼돌려서 가지고 갈 때
이거 하나만큼은 막내 줘야 한다면서 학자까지 가지고 있었나 보더라고. 저번에 너희 일 나가고 나랑만 같이 있을 때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는 이걸 나한테 맡겼어. 자기 잘못되면 그때 너네한테 이거 주라고. 안 그러면 받을 애들도 아니라고. 이걸로 가지고 가서 사돈 치료해드리고 가게도 얼른 고쳐.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주는 거다. 아니, 이걸 언제, 이런 걸 대체 언제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니네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돈이 더 많어. 그리고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너네 다른 형제들한테는 다 주는 척했지만 그래도 너네 몫은 꼭 남겨놔야 한다면서 이거 악착같이 손에 쥐고 있었나 보더라.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써. 그리고 첫째랑 둘째 하면 또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모님. 저희 이거 정말 필요했어요. 엄마 치료비도 부족했고 아빠 가게도 살릴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애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그만 울고 이걸로 다 해결해라. 싹 다 해결해. 놀랍게도 시 고모님이 주신 돈은 무려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걸로 남은 엄마의 치료비와 가게 복구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시 고모님께 돈을 받고 나서 그 길로 방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에게로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지키시느라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정말로 아깝지 않게 쓸게요. 저는 엉엉 울면서 시아버지를 안아드렸고 시아버지는 비록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제가 울고 있으니 울지 말라며 눈물을 닦아주시던 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은 2년 정도를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하고는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미안하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정신이 돌아온 적이 있었고 그때 하신 한마디로 인해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막내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해. 사랑한다, 내 자식들. 이 애비가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애비가 부족해서 미안해.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고 저보다도 남편은 아버님이 하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정신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 집에 기적은 계속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는 아버님이 지내시던 시댁 땅과 집을 모두 저희 남편 이름으로 돌려놨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오는 아버님의 보험료 수익자도 저희 남편 이름으로 해놓아서 그 모든 돈도 다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하이에나처럼 또 가지고 올 것 없나 파헤쩌던 큰형님과 시숙은 난리가 났었지만 또 한 번 굴삭기로 밀어버리고 아예 다 해치워 없애버린다고 말해버린 남편 덕에 그들은 그걸 다시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큰형님이 아버님께 뺏어서 가지고 간 재산을 큰 시숙의 꼬임에 넘어가 시숙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망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듯 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돈 좀 달라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할 저희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시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작은 형님은 아버님 장례식 이후에 또 연락 없이 지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이 주신 돈이 아직도 소중해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애들 키우면서 의미 있게 쓸 생각입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한 것도 없이 부유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가 해주신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덕분에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얕은 것 같으면서도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벽한 어머니의 길은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저희 시아버지는 분명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였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아버지였다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그건 저희 남편도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살 생각이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고 부모이실 텐데요. 서로가 함께 좋은 존재가 되면서 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부모의 삶, 자식의 삶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안에 있던 썩은 물을 토해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정신없이 홀려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마시려고 한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걸 알아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을 대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악불싸 고인 물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러서 봤더니 썩은 물이었던 거죠. 애초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썩은 물이 담긴 해골 바가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나마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입안에 들어왔던 그 썩은 물을 뱉어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을 잠깐이라도 머금고 있었던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는 겸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근 10년의 회사 생활, 저는 대학원 졸업 후 지금 일하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좋은 워라밸 덕분에 오로지 일과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두둑히 쌓이는 통장 잔고도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항상 회사 집만 오고 가며 고인 인간관계와 두둑이 늘어있는 옆구리살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30 중반에 인간관계도 좀 넓히고 운동도 할 겸 지역에서 하는 운동 소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운동가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주제에 무슨 생각인지 그 활동적이고 어렵다는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신입 회원의 유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때 신입, 그것도 초짜 회원은 딱 저 하나. 다른 회원들이 서로 편먹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구석에서 라켓을 잡는 기초부터 배우고 있어야 했죠. 근데 그때 먼저 신입 회원이자 초짜인 저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선 게 바로 썩은 물. 아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립 잡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채연 씨는 오른손잡이죠? 이렇게 손바닥 가장 왼쪽 아래서부터 검지 아래까지 가로질러서 잡는 게 컨티넨탈 그립이에요. 아, 그립별로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외우면서 공까지 쳐야 한다니. 아, 벌써 숨차네요. 이런 아마추어 모임에서는 다들 되는 대로 칠 거예요. 그냥 이론상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채연 씨 그립이 채연 씨 손 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네. 일단 여기 테이핑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혼자 구석에서 외롭게 라켓을 쥐고 있는 초짜에게 있어 담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굴이나 체격을 봐서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았어요.
하지만 풍기는 여유로운 매력은 그 액면가로 보이는 나이보다도 더 중후한 느낌을 줬죠. 워낙 능숙하고 쉽게 설명을 해줘서 원래 신입이 들어오면 맡아서 알려주는 회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다가 좀 쉬면서 회원님은 이렇게 초짜들 힘들게 훈련시켜 주시면 나중에 동호회 회비 같은 거 할인 받아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제 말에 씩 웃으면서 저 신입 담당 아니에요. 그냥 채원 씨 가르쳐 주려고 지원한 건데 그리고 회원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효섭 씨라고 불러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수작을 거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뻔한 수작에 떨떠름했는데 또 가르쳐 주는 걸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잘 가르쳐 줘서 한없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죠. 나중에 뒤풀이에서 놀랐던 점은 그 사람이 저보다도 4살이나 연상이었다는 점과 곧 마흔인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미혼이라는 거였어요. 뭐 요즘엔 워낙 동안이 많은 터라 운동하면서 관리를 잘했구나 싶었는데 미혼이라는 점이 특히나 의아했죠. 솔직히 직업도 성형외과 의사로 나쁘지 않고 외모도 동안에 키도 컸거든요. 결혼 생각만 있다면 진작 각오도 남았을 사람이 미혼이라니까 저처럼 일과 연애를 한 탓에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 나이까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의 2년이 넘게 그 사람과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한 회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요. 회식비 쏘기로도 유명하고 매너 있고 유머러스까지 했습니다. 거쳐간 회원들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해서 몇 명이 모임을 그만두기도 했다니 어쩌면 연애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처음 제게 천천히 만나보자고 다가왔을 때 놀랄 수밖에요. 저희는 동호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오빠 동생 그리고 반년 후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어요. 저희는 약 1년이 좀 넘는 연애를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이 만남에 진지했어요. 말로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본인도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상대방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 가족들 이야기만 나오면 꼭 하는 말이 나중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였어요. 특히 제 조카들을요. 저는 6살 차이가 나는 오빠가 있는데요.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유도 유망주였다가 발목 부상으로 꿈을 접고 지금은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2아이의 아빠로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운동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을 보였던 7살 첫째 조카를 어린이 유도교실에 보내고 있기도 하죠. 저는 오빠하고 사이가 좋은 만큼 세원이와도 또 조카들과도 한 달에 많으면 8번, 적으면 3번씩 보곤 했는데 종종 제가 그 사람에게 조카들 만나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 눈을 반짝 빛내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던가 나이는 얼마고 성격은 어떠냐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나중에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세연이와 조카들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 잠실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갔었는데 세연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잠실 쇼핑몰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조카들이 고모하면서 뛰어오고 있고 세연이는 뒤에서 웃으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언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오빠는요? 말도 마요. 아가씨 오빠는 어제 새벽까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알아 누워 있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애들이랑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늘 채연 씨 가족분들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특히 여기 두 사람을 가장 보고 싶었는데 지혁이 지훈이 맞지? 안녕? 말 많이 들었어. 새언니와 조카들을 만나 반갑긴 했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만나게 되다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려온 사람 마냥 새언니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하고 조카들에게도 마치 어제 만났던 사이 마냥 눈높이를 맞추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것도 아쉬우니까 우리 지혁이 지훈이한테 아저씨가 뭐 하나씩 사줄까? 만난 기념으로. 아유, 안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여기 몰 안에 레고 매장도 있고 프라모델 매장도 있거든요. 지혁아, 지훈아, 레고가 좋아, 프라모델이 좋아? 그 사람은 기어코 조카들을 이끌고 레고 매장과 프라모델 매장 두 곳에 갔습니다. 조카들이 장난감 잘 사주는 아저씨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양손에 원하는 장난감 하나씩 끼고 왔을 때 저는 제 카드를 내미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제 카드를 뺏곤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저랑 결혼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이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만나는 날이 늘수록 점점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묻는 게 많아졌고 넌지시 결혼 얘기를 꺼내곤 했었거든요. 뭐 TV에서 집 같은 게 나오면 저긴 신혼부부가 살기 좋겠다. 나중에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 같다. 이런 말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정말 그 사람은 둘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제게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아예 예상을 못했던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이 이날일 줄은 몰라서 좀 당황했는데 그 사람은 그 반지를 받지도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못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장 받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이렇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라서 그런 거 있잖아. 가만히 내 미래를 그려보면 그 장면 속에서 난 혼자였는데 어느새 그 그림에 항상 채연이 네가 있는 거야. 아침에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아침을 같이 먹고 같이 출근하고 시간이 맞으면 같이 퇴근해서 외식도 하고 또 아이랑 셋이서 함께 사는 그런 장면들 말이야. 이제는 그게 그냥 상상뿐만이 아니라 너만 좋다면 현실이 됐으면 해서. 물론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언젠가 때가 되고 마음이 생기면 하는 그런 먼 일이어서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마자 그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 마냥 본인의 마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고기 세트와 본인 고향인 충청도 명물인 인삼을 보내기도 했고요. 얼른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나고 싶다고도 했죠. 또 본인의 부모님도 저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오는 날 마당에서 키우는 오골개를 직접 잡아서 백숙을 하신다고 벼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충청도에 있는 그 사람의 본가에 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충청도에서 작은 밭과 과수원을 가지고 계셨고 시누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날 시아버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집에서 기르던 오골개를 새벽부터 잡아 손질하셔서 탕을 끓여주셨고 시어머니는 큰 솥 안에서 커다란 닭다리 하나 뚝 떼서 제 앞접시에 제일 먼저 놔주셨죠. 그러시면서 뜨거울 때 얼른 먹어요. 얘긴 일단 배 좀 채우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리 하나를 맛있게 먹고 나니까 얘기를 시작하셨죠. 신혼집은 어차피 효섭이 네 집으로 들어가니까 다행이다. 거기 집값도 많이 올라서 그냥 팔아버리긴 아깝고
또 세주기엔 넓고 주변 교통도 좋아서 아깝잖아. 안 그래도 제가 집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리모델링도 혼수도 채연이가 고른 걸로 서프라이즈로 알아서 한다고 했고요. 그래, 잘했다. 원래 결혼하면 여자들이 결혼식장 보고 신혼집도 그렇고 인테리어인지 뭔지까지 다 도맡아 하느라 힘들고 그걸로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던데 효섭이 제가 날 닮아서 꼼꼼해서 알아서 한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효섭이가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성격까지 어려서부터 동네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좋아서 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사익감으로 점 찍어놓은 아줌마들 여럿이었다. 얘 의대 갔을 때는 온 지역에서 선자리가 아주 물 밀려오듯이 매일 들어왔어. 지가 도통 생각이 없어서 여직 결혼 안 했던 거지. 채연이 너 남들이 다 욕심내던 1등 신랑감 데려가는 거야. 저기 어디냐. 대전에 사는 딸 부잣집 건물주도 우리 아들 욕심냈고 어디 지역 아나운서 하는 딸 있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아들 제발 사익감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잘난 의사 아들을 비행기 태우다 못해 우주로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다 믿진 않았지만 뭐 대학 합격했을 때 여기저기 플랜카드 걸렸다고 하기도 했고 또 정말 그 사람의 조건이 정말 좋긴 했으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견례 날 시부모님은 정말 식사 내내 기분 좋게 웃으시고 따로 식당에 말씀을 해 놓으셔서 직접 가져오신 인삼주로 저희 가족을 가족으로서 환영해 주셨어요. 또 조카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인 만큼 시끄럽고 음식과 물을 쏟아서 저희 가족이 죄송하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셨죠. 아유, 아닙니다. 애들이 괜히 애들인가요? 오히려 성격도 밝고 활기차서 좋은데요. 지역이라고 했나? 지역이는 아무래도 운동해서 그런지 또래보다 더 힘이 넘치는 것 같다. 지역아, 또래 남동생이 있으면 같이 유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지? 얼른 효섭이랑 우리 채연이 사이에 지역이 같이 건강한 아들 하나 생겨서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다. 그치? 왜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던 말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되는 중요한 말이었던 거요.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견례 날 스쳐 지나간 모든 말들에 저와 저희 가족들만 모르는 진실의 뼈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저 훈훈하게 상견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 준비만으로 바빴는데도 그 사람은 종종 본인이 먼저 저희 가족을 만났어요. 또 부모님이나 조카들을 만나면 꼭 손에 용돈을 쥐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돈을 썼고요. 부모님께는 많게는 100만 원씩 드렸고 조카들에게는 그 어린애들이 돈이 어디 필요하다고 20만 원, 30만 원씩 쥐어주곤 했는데 부모님은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을 정말 미안해하시고 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직 결혼식 전이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늘 손사래를 치며 남편이 두 손으로 내미는 용돈을 마다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이제는 이렇게 장모님 장인어른께 돈 쓰려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이 사는 재미 팍팍 느끼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주말 되면 제게 먼저 오늘 장모님 모시고 성수동에 있는 레스토랑 갈까? 장인어른 낚시 좋아하시지? 이번 주말에 배 빌려서 장인어른하고 바다 낚시나 갈까? 하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나갈 생각을 했죠. 남편이 그렇게 자동 세척까지 되는 전자레인지처럼 제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알아서 저희 가족에게 잘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종종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고 시간 되면 오라고 하실 때마다 가서 열심히 석박지나 오이지, 진미채 볶음이나 꽈리고추 넣은 멸치볶음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잘 오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누이가 서울에 가고 싶은 음식점이나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시누이가 시간 되는 날 나를 잡아서 서울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가 인터넷에서 봤던 서울 맛집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가본 곳이라서 그 중에서 정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찐 맛집을 구분해서 데려갔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또 시누이 성격이 착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나한테도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잘하는 남편과 좋은 시댁 식구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얼른 결혼하는 날이 오길 바랐어요. 결혼식 며칠 전에 예상보다 늦어진 리모델링이 끝난 그 사람 집에 가서 혼수 들어온 거 구경도 하고 제 짐도 옮겨놓고 그랬죠.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이 방부터 만들어 놓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는 참 애틋하기만 했는데 그게 저만 맞지 못하는 썩은 물에서 나는 악취의 징조였던 거예요. 결혼식은 예상보다 작게 치러졌습니다. 그 사람, 아니 결혼식까지 했으니 이제 남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짧긴 해도 그 잠깐은 분명 제 남편이긴 했으니까요. 남편은 결혼 준비부터 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만 불러서 하자고 했고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원래는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서 휴가를 오래 못 쓰기도 했고 저도 회사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이번 여행은 국내로 가고 시간은 많으니까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의 일정 동안 거짓말처럼 행복했습니다. 초여름 날씨도 제주도와 너무 잘 어울려서 가서 바다에서 서핑도 하고 요트도 타고 노을 지는 바다에서 와인도 마시고 이 행복이 출발부터 거짓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행복해했어요. 거짓말 같던 신혼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온 날 남편이 바로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사온 선물 드리면서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자고 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 밥 먹고 바로 왔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그 주 토요일에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하루 자고 올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시댁은 잔치가 한창이었고 오신 손님들께서 이미 술에 취해 계실 줄은 몰랐어요. 효섭 엄마, 효섭 엄마, 아들하고 며느리 왔어. 아이고 효섭아, 넌 어째 갈수록 얼굴이 피는 것 같다. 이제 제대로 색시도 봤으니까 걱정도 없어서 더 피겠네. 저는 그대로 제주도로 가서 사온 선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 앞에서 풀지 못하고 앉아서 동네 어르신들과 시부모님이 주는 술잔을 받아야 했어요. 사이에 껴서 효섭이가 얼마나 효자인 줄 아냐. 의사하면서 받은 월급 거의 1년 동안 부모님한테 드린 게 효섭이다. 요새 그런 효자 잘 없다. 효섭이 만난 걸 천운으로 생각해야 한다. 라는 말과 효섭이한테 무슨 단점이 있든 그걸 다 커버할 정도로 장점이 많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서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100년 해로해라. 라는 덕담까지 일장연설을 안주 삼아 쉴 새 없이 채워지는 술잔을 받아야 했어요. 본가에 와서 신이 난 건지 평소 같았으면 중간에서 말려줬을 남편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채연이는 소주 그냥 못 마시니까 맥주에 섞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주시는 족족 받아 마시다가 좀 끊어 마셔야겠다 싶어서 화장실 가는 척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한숨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분 뒤 시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워낙 술에 약하진 않아서. 그래요. 다행이다. 근데 언니, 혹시 결혼식 끝나고 오빠랑 무슨 일 없었어요? 어? 결혼식 끝나고 무슨 일이요? 아니 뭐 오빠가 무슨 얘기를 했다던가 그런. 얘기야 둘이 붙어있는 내내 했죠. 왜요? 혹시 뭐 아가씨만 아는 오빠의 비밀이라던가 그런 거 있어요? 뭔데요?
궁금한데 말 좀 해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일단 물부터 마셔요.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고 바로 방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술이 들어가서 머리가 평소 속도로 안 돌아가는데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신우의 행동에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굴려서 혹시 남편이 신우에게 따로 신혼여행에서 소소한 다툼이나 그런 걸 말했나 싶은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다툼이야 여느 신혼부부도 하니까 걸릴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가서 다시 어르신들과 시부모님 틈에 껴서 흥에 취한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부르는 노래에 맞춰 박수도 치고 또 저까지 일어나서 몸을 덩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건 신우이가 먼저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고 술에 만취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둘 댁에 가신다고 했던 거랑 남편이 제 잔에 맥주를 따라주는 어렴풋한 장면이었어요. 입안이 텁텁하고 목구멍이 타들어갈 것 같은 갈증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캄캄하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방 구조를 눈으로 훑고 시댁 안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안방 구석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고요. 그렇게 술 마시다가 기절까지 했구나. 이럴 줄 알았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던 짓을 결혼하고서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일단 갈증이 너무 나서 물부터 마셔야겠더라고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아버지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서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문틈 앞에 당도했을 때 거실을 울리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기적이고 지독한 둘이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말이죠. 예, 근데 난 이래도 되나 싶다.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이제 식도 올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데. 걔가 의외로 체면 이런 거 엄청 따져서 직장 사람들 친구들 보는 앞에서 식 다 올리고 나중에 무르는 짓 못해. 그리고 내가 약을 좀 쳐놨어. 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엄마 아들이 평생 안 하던 짓 해가면서 약을 쳐놔서 괜찮아요. 걱정 마. 알지, 아는데. 아휴, 그래도 참 자면서도 문득문득 이게 맞나 싶고. 그럼 엄마는 아들이 평생 쎄 빠지게 일하면서 애까지 혼자 키우는 걸 보고 싶어요? 엄마, 우리 도연이 평생 엄마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 없잖아. 그렇긴 하지. 에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마는 그래도 시간 더 지나기 전에 얼른 제 도연이랑 만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막상 만났는데 도연이가 낯가림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엄마도 참 걱정 사서 하네. 그것도 다 내가 알아서 했어요. 걱정 마. 새엄마 될 사람이 주는 거라고 선물 몇 개 사서 주기도 했고 채연이 사진도 거의 매일같이 보여줬으니까. 도연이 얘는 채연이 만날 날만 기다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믿어지시나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지금 맨정신에 그때 상황을 떠올려봐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막 잠에서 깨서 숙취까지 달고 있던 저는 오죽했겠어요. 저는 사실 저 도연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지만 연애를 할 때 2번인가? 한 번은 남편의 휴대폰 부재중 통화로 찍혀 있는 걸 봤었고 또 한 번은 남편이 도연이란 이름이 뜨고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그대로 끄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남편은 렌트카를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바닷가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또 그 도연이란 이름이 뜨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 또 이러네 하고 또 전화를 무시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도연이가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무시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태연하게 말했죠.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얘가 1년 전부터 계속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와. 내가 한 번 50만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거든.
예전에도 보험일 한다더니 보험 들어달라고 연락하고 얘가 좀 안 그래도 내가 연락 아예 끊으려고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 나 결혼식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거야. 지도 온다고. 이때만 해도 남편이 동창에게 호구를 제대로 잡혔다고 혀를 찼는데 지금 문 한 짝을 두고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대화 소리로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천하의 호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너랑 2년 가까이 만나놓고 너 한 번 갔다 오고 애도 있는 걸 모를 수 있니? 애가 직업도 그렇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영 머리가 실속이 없나 보다. 엄마, 쟤도 쟤지만 엄마 아들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여서 속는 거지. 내가 나랑 결혼하고 싶게 만들려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 요즘에는 속는 인간들도 문제라더라. 눈치 없는 것도 죄라고 죄. 나중에 애 있는 거 알면 어쩌겠어. 그냥 지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지도 곧 40이라서 이런 자리 아니면 지가 결혼할 자리 하나 없는 거 알고. 어머나 깜짝이야. 시어머니가 차마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끝까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문을 콱 열고 거실로 나갔거든요. 바닥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뒤로 나자빠지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놀라는 걸 보고 지도 덩달아 놀라서 펄쩍 뛰며 뒤로 돌더니 저를 보고 사색이 됐어요. 여보, 언제 일어났어?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야? 체면 엄청 따져서 무르지도 못해? 평생 안 하던 짓 하면서 약을 쳐? 머리가 실속이 없고 눈치가 없으면 죄라고요? 그리고 뭐 아들? 지금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고 깜쪽같이 속여? 아니, 우리 부모님, 내 가족 결혼식에 왔던 그 사람들까지 다 속일 수가 있냐고. 잠깐, 채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약을 쳤다고? 그래, 지금 네가 한 짓 들어보니까 확실히 약을 치긴 쳤지. 네 자식 혼자 키우기 싫고 애 봐줄 여잔 필요한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똑같이 재혼인 여잔 싫고 조금이라도 너보다 어린 여자랑 새 살림 차려서 살고 싶으니까 나랑 우리 가족한테 농약을 친 거나 다름없어 너. 농약이라니 채연아. 내가 원래 더 빨리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결혼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아 하니까 내 딴에는 너 생각해서 너 배려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앉아서 천천히 좀 얘기하자. 가까이 오지 마. 이 사기꾼 자식아. 저는 아직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술상 위에 빈 소주병을 들어 그대로 제게 다가오려는 남편 발치에 꽂아내리듯 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이리저리 날렸고 고함 소리에도 깨지 않던 시아버지까지 깨서 무슨 일이냐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는 경악에 찬 얼굴로 바닥의 파편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사기까지 친 놈이 이제 가까이 와서 무슨 짓을 하게? 내가 2번 당할 줄 알아? 몇 년 동안이나 나 속인 너. 그리고 네 사기에 박자 맞춰서 도운 네 가족들.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놔둬. 나 속인 대가 치르게 할 거니까 모가지 닫고 기다려. 알아들어? 저는 그대로 손에 휴대폰만 든 채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 패닉에 빠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장 저를 잡을 것처럼 다가오며 대화를 하자는데 재혼인 주제에 심지어 애까지 딸린 인간이 몇 년 동안 초혼인 척 사기를 쳤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저는 저를 향해 뻗는 그 인간들의 손에 잡히면 정말 그 집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큰 길이 보이고 가로등과 같은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고 도로가 나와서 택시에 올라탄 순간 긴장이 촥 풀리면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 시각에 곡소리를 내며 우는 여자를 보고 놀란 기사님께 서울로 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한참을 울다가 침착하게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시각이 새벽 3시, 한참 잘 시간이죠.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했을 때야 오빠가 잠에서 깨어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오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요. 여보세요? 크, 누구야, 누구? 너 채연이야? 야, 너 왜 울어? 오빠, 나 어떡해? 진짜 나 어떻게 하냐고. 한서방이, 참, 한서방이 우리 집이 그 첫 번째 처갓집이 아니었네. 우리 집 이전에도 그 인간 다른 집 사위였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 집 사위? 그 자식 재훈이었어. 나랑 연애하고 결혼식 올리고 지금까지 깜짝같이 그 사실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지금 걸렸다고. 그게 다면 다행이게? 그 인간 전처사에 아들까지 있나 봐. 도연이란 아들이 있는데 그 애 엄마 만들어주려고 나랑 결혼한 거래. 제 울음소리 사이로 한동안 침묵이 지나가더니 이내 휴대폰 너머로 아악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욕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내가 그 자식 가만히 안 둔다. 허리를 접어서 그 자식 부모한테 택배로 보내버리겠다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채연아, 너 일단 부모님 집에 가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아시면 진짜 난리 난다. 일단 내 집으로 와. 알았지? 내가 내 동생이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속인 그 버러지도 못한 놈 관절이랑 관절은 다 꺾어 놓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알겠지?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때 오빠를 말렸어야 했어요. 오빠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남편이 일하는 성형외과로 찾아갔습니다. 한 명의 원장을 필두로 3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오빠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생을 울린 인간을 망신 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빠는 병원에 가서 바로 한효섭 이 3글자가 문 앞에 적힌 진료실로 들어가 환자와 상담하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그대로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허리를 접어놓겠다는 말처럼 정말 그대로 남편을 들더니 바닥에 엎어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일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갔다 온 오빠에게도 들었고 또 이틀 뒤 제게 찾아온 남편이 해준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남편은 그날 허리에 실금이 갔다느니 동료 의사 간호사 보기 창피하다고 그날 상담한 환자도 안 온다고 나가서 소문이라도 내면 병원에 지대한 피해라고 하면서 운을 떼더니 이러는 겁니다. 채연아, 내가 너 속인 거 분명 잘못하긴 한 건데 솔직히 처음부터 내가 나 한 번 갔다 오고 애까지 있다고 했으면 네가 나랑 만났을까?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했을걸? 그건 그때 일이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쌓아 올려진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일단 결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던 거 아니야? 나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쪽팔려서 남은 평생 저열한 사기꾼 집안이랑 엮일 선택할 정도로 머저리 아니야. 쪽팔림은 한순간이고 너 같은 사기꾼하고 함께 살면서 네 자식 키우는 고통은 영원할 테니까. 그럼 네 오빠는? 나도 너 상처 줬지만 너도 아니 네 오빠가 나 상처 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비긴 걸로 하자. 너도 나 용서하면 나도 네 오빠 우리 형님 용서할게. 고소도 취하하고. 어? 나 정말 그동안 너랑 네 가족한테 잘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네가 나랑 살면서 우리 도연이한테 잘한다면 너 도연이도 한 번 안 만나봤잖아. 안 그래? 혹시 알아? 만났는데 우리 도연이랑 너랑 잘 맞을지. 이 인간 도통 뭐가 문제인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당장 저를 위해 제 눈앞에 있는 머저리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오빠가
걱정도 됐기에 일단 이 인간이 제게 약을 쳤듯이 저도 약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 정말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 심지어 내 조카들한테도 잘해줬지. 당장 날 속이지만 않았다면 놓치기 아쉬울 정도로 잘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결혼 전에 공들인 만큼의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 가족한테 세상 관대한 모습 보이면 혹시 알아? 이 사람은 정말 내 가족이 직장에서 망신을 줬어도 용서를 해주구나 하고 마음이 녹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냥 딱 이 정도였던 거지. 식은 올렸으니 잡은 물고기에 떡밥 안 주듯이 나한테도 더 이상 공들 일 없이 그저 말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채연아, 그게 아니고 나는. 아니면 당장 우리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한다고 합의했다고 해. 솔직히 동생이 2년도 넘도록 대사기극의 피해자가 됐는데 가해자를 바닥에 매다 꽂지 않을 오빠가 어딨어? 당신 머리통 안 터진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돼. 만약 아가씨가 나랑 똑같은 짓 당했으면 당신은 당장 메스 들고 달려갔을걸? 제 말을 듣던 남편. 아니, 생각해보니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네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기꾼이 알겠다고 바로 가서 고소 취하할 테니 신혼집으로 들어오고 도연이 만난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사기꾼은 정말 고소를 취한 뒤에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연이가 평일에는 수영이랑 피아노 학원에 가서 평일은 좀 어렵고 주말에. 나한테 그걸 왜 말해? 나 네 아들 안 만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안 만나? 네가 고소 취하하면 만난다며? 말 똑바로 해. 나는 혹시 알아? 당신이 고소 취하하면 내가 마음이 녹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어쩌나? 취하를 해도 마음이 전혀 녹지가 않네. 야, 강채연 너 무슨 인간 이러냐? 어? 시까지 올린 마당에 나한테 사기를 쳐? 그래, 쳤다. 시까지 올린 마당에 상대방한테 사기 맞은 기분이 어떠니? 내가 그랬어, 내가. 나 절대 너 용서 못해.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말하는 건데 나 이거 끝 아니야. 네가 나랑 내 가족한테 한 짓 평생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 사기꾼에게 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함께 이 사기꾼을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다가 사람의 밥줄을 끊는 것만큼 강한 복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어요. 그 인간이 일할 성형외과 후기글에 투입돼서 그 인간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괴롭힐 댓글 부대를 말이죠. 댓글 부대는 그 사기꾼이 과잉 진료를 하고 한 수술 성형 부작용도 심하고 알고 보니 사생활까지 추접스러워서 2번 다시는 안 가고 주변에 추천은커녕 그 병원을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는 내용의 댓글을 하루에 수십 개씩 썼습니다. 이 병원 한모 의사한테 코 성형받고 3년 만에 구축 온 사람입니다. 코가 들려서 윗입술까지 딸려 올라가서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했어요. 들창코로 살기 싫으면 절대 여기 병원 가서 한모 의사한테 수술 받지 마세요. 상담할 때 눈빛도 더러워서 뭔가 찝찝했는데 수술 실력까지 영 엉망입니다. 여기 한모 의사한테 상담 받으면 필러 맞으러 갔다가 눈매 교정에 코 볼 축소 수술까지 해야 함요. 얼굴에 균형이 안 맞느니 코에 필러 들어가면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이고 코 두툼한 거 더 부각된다고 안 하면 후회할 거라면서 눈 돌아서 상담합니다. 몇십 쓸어 갔다가 1,000도 넘는 돈 쓰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마세요. 저 이 의사 말만 믿었다가 쌍판 싹 갈아엎은 걸 평생 후회합니다. 요즘 여러모로 핫한 강남 모 성형외과 한모 의사 눈빛 더럽다는 후기 많던데 이유 알려줄까? 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다가 재혼하려고 애 없는 척 초혼인 척 다른 여자 낚아서 여자 인생 망치려다가 걸려서 결혼하고 며칠 만에 버려짐. 하나 고치러 가면 이것저것 다 고치게 하는
돈에 눈먼 사기꾼이라고? 병원에서 환자 상대로 사기치던 기술 여자들한테도 쳤나 봄. 개판이 수술하면서 여러 여자 인생 망치더니 지가 재혼하려고 한 여자 인생까지 망칠 뻔했네. 이런 놈은 뭐 윤리위원회 같은 데 신고해서 자격 박탈 못하나? 이런 댓글이 본인이 일하는 곳에 하루에 수십 개씩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죽을 맛이었겠죠. 며칠 후 휴대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전화가 왔고 또 며칠 후에는 아예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댓글들을 고소했더라고요. 애꿎은 댓글 알바들이 고소를 당하게 할 수 없으니 저는 그 사기꾼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 댓글들 내 짓이라고요. 전화로 말했는데도 그 인간 입에 거품 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너를 고소한다고, 가만 안 놔둔다고 귀 따갑게 소리를 지르길래 말했습니다. 해, 고소. 그래봤자 벌금 얼마 나오겠어? 100만 원이 나와도 1000만 원이 나와도 너 같은 놈 숨통 조이게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껌값이야. 내가 이런 일 저지르면서 이런 것도 예상 안 했겠니? 고소 잘하고 조만간 댓글에 네가 피해자들 고소한다고 협박한 내용도 쓸게. 소재 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 짓을 몇 주 더 했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댓글들 달린 후에는 병원에서 본인 앞으로 상담받는 환자들 하나도 없고 같이 일하는 의사들도 실장들도 심지어 원장까지 눈치를 준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이러다간 나중에 개원해도 꼬리표 안 떼어진다고 원하는 대로 위자료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 인간은 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로 1억을 제시했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에게 말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생각 말고 진심으로 나나 우리 부모님, 우리 오빠랑 네가 네 사기꾼에 이용해 먹은 내 조카들에게 직접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겠다고 한 그 인간이 뭘 보냈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냈어요.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제게 사과를 하고 또 부모님이나 오빠, 새언니 조카들에게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영원히 남을 악몽과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영상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똥 자존심에 죽어도 직접 와서 못하겠나 보다 싶다가 얘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영상은 기록이 남잖아요. 자존심을 택하고 평생 제가 간직한 본인의 치욕스러운 영상을 남기다니. 뭐 지가 자존심 지키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도 그 사기꾼 얼굴 직접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 됐다 했죠. 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댓글을 싹 지우고 그 인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은 뒤 앞으로 그 사기꾼의 신변에 해가 되는 명예훼손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나비 효과인가요? 웃긴 게 제가 복수의 마음을 담은 후기 댓글들이 싹 사라진 뒤에 정말 그 인간이 옛날에 의료사고에 가까운 부작용을 일으킨 수술을 받은 사람들과 상담할 때 정말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 진짜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시켜서 썼던 댓글이 물꼬가 된 건지 정말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출연하게 된 거죠. 이걸 혹 때려다가 혹 붙인다고 하나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 병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눈칫밥 먹다가 그만두고 어느 지방에 가서 지 개인 성형외과를 개원했다고 들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 인간한테 위자료 받고 며칠 후에 신우이였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물론 신우이하고 제가 친하기도 했고 저도 신우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우이도 같은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연락을 안 받다가 신우이가 꼭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또 그날 제가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온 날 두고 온 겉옷이랑 가방을 저희 본가 주소로 보내준 것도 또 신혼집에 들어가 있던 제 물건들을 빼서 보내준 것도 신우이라서 그래, 한 번 정도는 만나자 싶어서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신우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더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더듬더듬 말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오빠도 엄마도 분명히 결혼 전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결혼식 날 도연이도 참석 안 시키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언니를 보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언니 따라갔을 때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인간도 가족이라고 입이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 오빠 성격의 재혼이라고 해도 잘 살지 말지도 확신이 안 들고 예전에 결혼했던 도연이 친모도 오빠 그 인간한테 질려서 도망간 거거든요. 죄송해요, 언니. 정말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할 거 없어요. 저랑 그쪽은 어차피 남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그 가족들 중에서 어떻게든 말하려고 생각이라도 했던 건 그쪽뿐이었으니까. 난 잊을 테니까 그쪽도 그냥 잊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로 그 사람이 더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서 위로를 더 해주거나 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 어쩌면 이 말을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꼭 필요했던 말인데 사람은 뭔가 하나 잘못되면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이유도 내가 대체 왜 불행한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 불행에 더 갇혀버린다고요. 내게 피할 수도 없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 이유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비슷한 곳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속으로 한없이 되풀이하면서 버텼거든요.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에게 며칠 만에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때 이 결혼이 잘못됐음을 그 사기꾼의 본 모습을 먼저 알지 못하고 저를 말리지 못한 가족들을 위로할 때도 말이죠. 다행히 저는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왜 내 결혼이 이리도 빠르게 쪽났는지 설명하는 걸 이제는 안 할 수 있어서 후련해요. 지금도 불현듯 그 미세한 행동과 말, 상황들이 모두 제가 지나와야 했던 불행의 전조 증상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왜 못 피했고 왜 그 증상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조금이라도 미묘한 기운을 감지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처럼 모든 상황을 의심도 해보고 쉬었다 가보기도 하면서 추후 생긴 불행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종종 채널을 즐겨 듣긴 했지만 그 사기꾼에게 당한 후로는 더 열혈 구독자가 돼서 듣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나한테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이상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는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위로를 여러분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고요. 부디 여러분이 본인 앞에 다가온 필연적인 불행에 파고들지 말고 저처럼 얼른 빠져나와서 나를 즐겁게 하고 상처를 잇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몰두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